어렵게 모셨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상민 연구위원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역 대령이시죠? 예, 아직은 현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꼭 다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역 군인 입장에서 네. 이제 물론 이제 국방연구원에 계십니다만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사실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요? 매우 어렵죠. 뭐 절차도 까다롭고 언급하는 내용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심사를 다 받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 번 제가 세미나나 다른 이제 계기에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들이라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많은 국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다.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해서 더 많이 좀 말씀해 주시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북한 문제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네. 특히 요즘은 핵 문제 관련돼서 핵 공격을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준비를 잘 했을 때 우리 이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오판을 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려고 하면 또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핵 IQ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핵 IQ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이제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각종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강연 같은 것들을 챙겨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렇고 예전에 뭐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핵실험했던 영상들을 보면 그냥 엄청나게 넓은 곳이 다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무슨 정말 이제 벌레 하나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되던데 네.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 영상에서 봤던 것들은 네. 어떤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준비된 공간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바다 위에서 했을 수도 있고 넓은 야지에서 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대체로 도시나 네. 이런 상공에서 핵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은 물론 지상에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굉장한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대비를 해서 미리 지하에 잘만 대피할 수 있다고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지하 공간에서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대비를 사전에 해놓는다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핵무기가 뭐 예전에는 이제 뭐 비행기로 실어 나르기도 했었고 펫보이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제는 아예 뭐 탄도미사일로 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예 땅에 떨어져서 박히면서 핵이 폭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에서 공중에서 폭발을 시키는 건가요? 그거는 공격하는 쪽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핵무기뿐만 아니고 일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도 공중에서 터뜨릴 수도 있고 관통을 해서 지하 뭐 수미터 안에 내려가서 폭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유형의 시험들을 하는 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과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방호하는 개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뭐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핵공격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상상하기도 좀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닥친 현실이기도 한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지 좀 됐죠. 그러면서 점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고 그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그런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핵사용 조건을 이제 헌법에 명시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은 단순히 억제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보복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핵 우산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용도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전쟁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전술급 핵탄두라고 하는 모형들도 공개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화산 31형이라고 해가지고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그런 핵탄두, 전술 핵탄두를 운영할 수 있는 부대를 직접 방문한다든지 그걸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이제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전장에서 필요하다면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과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뭐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뭐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미 동맹 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이는 노력도 하면서 네.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뭐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한국형 삼축 체계 3K라고도 부릅니다. 네. 킬체인 KAMD, KMPR 요 앞 글자를 따서 3K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그 핵탄두를 투발할 때는 미사일을 주로 사용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무력화를 시키고 원점을요? 그렇죠. 원점을 타격하든지 아니면 발사 지점을 식별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발사된 미사일들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 그게 이제 KAMD라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날아오는 미사일들 다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들을 이용해서 응징보복을 하겠다라고 네네. 하는 게 KMPR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것이 뭐냐면 우리한테 핵탄두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기서 생존해서 이 전쟁을 끝까지 살아남아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게 뭐냐면 방호. 예. 이제 군사적 용어긴 한데요. 방호, 사후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방호는 보통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네네네. 이제 벙커를 짓는다든지 예. 대피소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지역에 있는 대피한 지역에서 생존한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예, 치료하고 하는 이런 재반 활동들을 이제 통틀어서 사후 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군사적 용어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걸 통틀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또 사용을 해요. 예. 회복 탄력성은 우리 이제 몸의 건강에서 많이 이제 그쵸, 언급하는 요즘에 용어잖아요. 몸 건강, 마음 건강할 때 그렇죠. 회복 탄력성은 말이 이 회복 탄력성은 사실 회복하고 탄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합쳐진 건데요. 네. 영어로 하면 레질리언스 하나인데 회복을 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회복할 수도 있고 예, 빨리 회복할 수도 있고 네. 근데 탄력이라는 게 들어감으로써 네.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 얘기는 우리 몸도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는데 이것을 이제 한 1년이 걸쳐서 감기가 회복하는 거는 회복 탄력성이 아니잖아요. 아, 네. 예, 몸이 건강했을 때 잠깐 감기 걸리더라도 빠르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라에서의 어떤 국가 차원 또는 국방 차원에서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핵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핵 공격을 받고 나서 원상태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춰야겠다. 그러려고 하면 뭔가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핵 공격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일어날 것이고 그 피해를 그러면 줄이려면 하드웨어적으로 예. 방호나 대피소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사전에 준비해야겠다. 물론 이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또 그 낮은 비용, 저렴하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것인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실은 작년에 서울시하고 해서 한 2차례 정도 수도권 방호, 수도권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방호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대피소, 벙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 아파트 생활 하시니까 아파트에 지하가 있기는 합니다만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통상 대피소 하면 되게 잘 갖춰져 있는 벙커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벙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손에 꼽힐 정도의 정부 시설들이 있긴 있어요. 지하에 잘 갖춰져 있죠. 뭐 청와대 벙커 있다고 하고 뭐. 네, 그렇죠.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국방부라든지 지금 뭐 연합사 또는 이제 각 좀 큰 부대. 의 지하에는 그런 대피 시설들이 있습니다. 대피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다 갖춰져 있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민방위 대피소라는 데가 있어요. 길 가다 보면 지하철 역사에 그런 마크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 뭐 생활할 수 있는 식수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생존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찾아가는 것보다는 급하니까 네. 그럼 위급 상황이 되면 인근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저는 도시에 대한 방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서울만 하더라도 예. 거의 한 1,0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밀집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하 공간을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상가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엄청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비상 대피 경보를 받았을 때 한 1, 2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뭐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운이 없어서 예. 자기가 대피했던 그 지점의 상공에서 또는 핵폭탄이 직접 그 지하를 관통해서 폭발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네. 역으로 따졌으면 그 옆에 역에 대피했던 사람들은 살 수가 있어요. 그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또는 다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후송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은 없을까? 예. 아까 이제 질문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제 대피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를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지상으로. 네. 그런데 핵이 폭발했을 때 그 주변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큰 폭풍 압력 때문에 도로는 다 망가졌을 것이고 예. 그리고 지상에 있는 주유소 또는 우리가 도시가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불이 붙을 거예요. 아. 그럼 지상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평상시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닐 거라는 것이죠. 낙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폭발 이후에 방사선을 뿜은 재 예. 이런 것들이 바람을 타고 멀리 확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 밖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이동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지하 공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물질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또는 누가 치워줘서 구조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더 오래될 수도 있나요?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방사선의 강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예. 지구상에서 핵실험한 건 굉장히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로 도시에 2번의 이제 핵폭발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다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그랬더니 초기 방사선 강도에서 이게 10분의 1로 떨어지는 데까지 7시간이 걸리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다시 100분의 1로 떨어지는데 7시간에다 다시 7시간을 곱했더니 49시간. 48시간이 이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법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세븐텐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7시간이 지날 때마다 10분의 1씩 떨어지더라. 그래서 최소한 아까 48시간이 이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틀 정도만 버티면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방사선 강도가. 위험해서. 그러면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틀 정도는 지하 공간에서 대피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틀 동안 거기서 대피하고 있으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누가 구출할 것이냐. 근데 아까 제가 지상으로 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라고 하는 곳은 지하 공간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연결해 놓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결해서 지하 공간을 마치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최근에 서울시에서 작년 얘기인데요. 1호선 서울시청 지하에 1호선, 2호선이 지나는데 그 지역에 몰랐던 연결 통로 같은 것들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뉴스화된 적이 있어요. 네네네네. 1호선과 2호선을 만들 때 약간 버퍼존처럼 만들어 놓은 곳인데 잊고 살았다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죠. 또 여의도에도 그런 이제 예전에 민방시설이라고 했던 여의도 공원 지하 공간이 몇 년 전에 발견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연결만 해주더라도 연결이 이미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걸만 잘 연결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유사시 전시가 됐을 때는 다른 용도 대피소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여의도 공원 지하에 있는 그 지하 공간 발견돼 가지고 한동안 그 미술 이렇게 전시하면서 활용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하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하철 통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 지하 대피 공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가보면 지하철 출구에서 나오지 않고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상가로 예. 그 주택가의 상가로 이어진다든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주택가 단지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핵이 폭발을 하면 지하 몇 층 이하로 내려가야 안전하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뭐 아스팔트 이런 거 다 깨지고 막 이럴 수 있는데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폭발도 위력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네네네. 하지만 지하 1층이든 2층이 됐든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공간까지 내려가는 것이 최대한 밑으로. 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핵이 폭발했을 때 현상은 크게 한 5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가 폭풍. 그러니까 이제 충격과 함께 굉장히 큰 압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핵이 터진다고 하는 것은 그 파이어볼이라고 해서 빨간 불기둥이 터지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충격파 바깥으로 나갔다가 예. 다시 빈 공간으로 다시 차서 들어오면서 이 큰 바람, 폭풍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파편들이 예. 어떤 빈 공간을 찾아서 막, 이제 날아 들어가겠죠. 네. 그게 만약 지하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하 1층에 있는 것보다는 지하 2층에 있는 것이 그 파편들이 지하 1층으로는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지하 2층에 있으면 한번 거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깊이 들어가라. 최대한 깊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현상 중에 폭풍파워 이외에 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열은 지상에서 많이 터졌다고 가정을 하면 지상의 가연성 물질들은 다 태워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증발시킬 정도의 굉장히 고열이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탄다기보다는 그냥 순식간에 증발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죠. 좀 떨어진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온도에 의해서 자연발화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물질들은 예를 들어서 300도씨 이상이 되면 불이 붙는다. 이런 것들이 자연발화거든요. 예.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연성 물질들이 많아요. 지상에 있는 자동차의 휘발유, 다 탈 것들이네요. 주유소, 예. 도시가스, 가로수 이런 것들이 다 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안전할 것이고 또 하나 위험한 것이 방사선이에요. 방사선은 핵폭발과 함께 생성되는 이제 초기 방사선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낙진과 함께 떨어지는 이제 방사선이 있어요. 사실은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낙진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따라서 멀리까지 날아가기 가니까.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는 살았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나왔다가 방사선 낙진에 의해서 사망해요. 그러니까 낙진이 화산재처럼 뭐 이렇게 막 맞아요. 재가 떨어지는 건데 사실 그 재 안에 방사선 물질이 가득 들어 있어서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설명 안 했던 것이 EMP라고 하는 거예요. EMP는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전자기파라고 하는 건데. 전자기파. 예, 전자기파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EMP라고 이제 통상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핵폭발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보통 알려지기는 공중에서 높은 고도에서 터졌을 때 EMP 효과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멀리까지 가기 때문인데요. 예. 지상에서 폭발하더라도 EMP는 발생이 되고요. 예를 들어 서울 도심 어딘가에서 핵이 터졌다라고 하면 그 EMP의 효과는 도시 전체에 미칠 정도로 넓게 퍼집니다. 근데 그 EMP가 전자기파 공격 방식이어서 뭐 자동차나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거 다 손상이 되는데 무기체계도 그렇고 인체에도 전자기파가 어떻게 유해해요? 아니요, 인체는 괜찮아요. 인체는 괜찮아요? 예, 우리 생활하는데 그 전자파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인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은 머리에 대고 잔다거나 또는 통화를 오래 했을 때 머리가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은 사실은 위험하죠. 전자기파가 발암 물질로다가 지금 분류가 돼 있으니까. 하지만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장비들의 영향을 줘서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 전기가 끊길 수가 있고요. 다 망가지죠, 그러면. 네, 병원뿐만 아니고 전기는 다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있는 전자 장비들. 전기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다시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쓰는 각종 이제 진단기기들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전자장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폭풍, 열, 방사선, EMP.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깊이 들어가라.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의나루역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의나루역이 그 강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엄청 깊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타고 내려가고 또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만 예전 뭐 예비군 가고 민방위 훈련 갔을 때 지하로 내려갔다가 그 위로 아파트가 무너져서
못 올라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운에 맡길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고. 일단은. 예, 그리고 아파트가 반드시 무너졌다고 해서 그 지하 공간까지 이게 함몰이 된다?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거고. 그리고 아까 연결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하철은 그 탑승하는 그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열차가 다니는 통로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철로로다가. 네네네. 그쪽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대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대피하신 분들도 그런 철로를 통해서 지하로 우리는 대부분 몇 개의 이제 1호선, 2호선만 빼면은 거의 대부분 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하로다가 안전한 지역으로 다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진짜 핵 공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디로 대피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만약 여기서라면 제일 가까운 일단은 지하 주차장으로 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이틀 정도 머물 것 같고 만약에 그 안에 어떤 통신수단이 살아있다고 하면 외부에서의 그 낙진의 방향, 지상에서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걸 보아가면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통신수단은 뭐 사실 스마트폰 같은 거 다 먹통될 거고요. 네. 그렇죠? 라디오를 들으면서 뭐 어떻게 뭐 행동을 해라라고들 알려주잖아요. 민방위 가도. 네. 근데 사실 이제 국가 중요시설 중에 방송국도 포함이 되고 방송국부터 이제 타격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 통신수단이랄 게 또 나중에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 중에는 위성을 통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스타링크 같은 거요. 스타링크죠.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으로 민관 군이 같이 쓸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활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스타링크 같은 소형의 군지 위성체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나라 방송국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스타링크는 우주 인터넷 통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받고 보내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 최초의 핵 EMP 실험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럴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핵무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핵 EMP 실험이 있었다라는 거 저도 잘 몰랐거든요. 예, 실은 1945년 8월에 미국이 일본에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발의 핵 공격을 했었죠. 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하는데 특히나 1962년 요 때에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서 고고도 핵실험을 여러 차례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태평양상에 있는 상공 또는 바다 위에서 핵 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부러 위에서. 네, 이게 이제 EMP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은 1945년도 핵 개발이 되기 이전에 방사선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어요. 컴프턴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과학자가 이야기했던 건데 그 현상대로라고 하면 핵폭발이 나면서 거기서 감마선이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대량으로.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 우리 공기는 질소가 한 78% 그리고 산소가 한 20여 프로, 아르곤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그 입자들을 때리면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튕겨나와요. 그러면서 그 전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흔들릴 거라는 거죠. 회전도 하고 가속도 되고. 그렇게 되면 전자기파 EMP가 발생될 것이다.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나왔어요. 요거는 요 사진은 이게 인공 오로라예요? 예, 최근에 제가 사실 오늘인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화천인가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다고 나왔어요. 그 태양풍이 엄청나게 불어서 맞아요. 원래 이제 극지방에서만 오로라가 좀 빛났었는데 그게 이제 그 위도 아래쪽까지 더 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현상이 하와이 근처에서 일어난 거예요. 핵 EMP 실험 때문에요. 네, 이게 지상에서 했을 때는 잘 안 나타나는데 고도를 높여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400km에서 500km 상공에서 터뜨렸을 거예요. 그랬더니만 뭐 평상시에 하와이에서 오로라 볼 일이 없을 텐데 오로라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오로라 현상을 가지고 EMP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로라가 극지방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좀 태양풍을 맞는 각이 살아있어서. 예, 거의 한 70점 맞춘 것 같은데요. 우주 공간에는 방사선을 띠는 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다른 은하에서 날아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태양의 활동이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강한 어떤 그 태양 활동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서 방사성을 띤 물질들이 대량으로 방출돼요. 날아온다고요. 예. 그러면 시간을 거쳐서 이제 지구까지 도달하겠죠. 평상시에도 오는데 이런 이제 특이하게 오로라가 많이 관측된 거다거나 할 때는 태양풍의 활동이 좀 심할 때 그때 날아오는 물질 중에 많은 물질들 양성자, 중성자, 전자 뭐 이런 뮤온 이런 네. 물질들이 날아오는데 예. 지구에는 자기장 있잖아요. 자기장에 거의 잡혀요. 그래서 자기장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해서 두 개의 벨트가 하나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방어막 같은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벤앨런 방사선대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마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이나 지구과학 시간 때 배우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바깥쪽에도 그래서 이제 그걸 외대, 벤앨런 대의 외대 안쪽을 내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방사선 물질들이 거의 잡히고 그 중에 일부가 지구상으로 떨어지는데 예. 문제는 이 압력이 워낙 세니까 물질들이 많이 날라오니까 지구 자기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지구 자기장이 한쪽 방향으로 찌그러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태양에서 이렇게 날라오면 요 반대쪽 태양의 반대쪽 방향에 있는 자기장들은 멀리 이렇게 꼬리를 형성해요. 그러면서 요 극지방에서 나오는 요 부분에 틈이 생겨요. 그 틈바구니로다가 새 들어가는 거예요? 방사성 물질들이 새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공기 입자들하고 부딪히겠죠. 그러면 공기 입자에 있던 전자가 튕겨나오는 방전 현상이 오로라예요. 이게 참 그냥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로라가 생성됐을 때는 그 지역에 통신이 두절된다거나 라디오파가 안 들린다거나 맞아요.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네, 그 프리퀀시라는 영화가 그래서 오로라 현상 때문에 뭐 30년 전 아버지랑 라디오 뭐 이렇게 통화를 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낭만적이었던 거고. 오로라 현상인데 이게 하와이에서 발생됐다는 것은 하와이 근처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방사선 물질들이 생성됐다. 핵이 터졌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온 방사선들이 감마선이나 이런 것들이 지구 이제 대기권에 있는 공기 입자들하고 부딪혀서 방전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방전 현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쁜 오로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km 이상 떨어진 하와이 호놀룰루에 지나가던 차가 멈추고 가로등이 꺼지고 1000km 떨어졌는데도. 네. 고도가 아까 400km 정도가 되면 그 1000km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쳐요.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상 거의 다 영향 받는 거 아니에요? EMP의 특징이 그거예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실제로 핵 EMP를 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나요? 아까 그 좋은 질문인데요.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 북한의 핵 능력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핵탄두가 있느냐, 핵물질을 얼마만큼 생산을 해서 몇 개의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느냐, 그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느냐, 그 미사일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미사일들이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 대항 체계들을 극복하고 정말 지상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핵 EMP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 지역까지 날라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반도 남쪽을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걸 공해상으로 쐈어요. 예를 들어 울릉도 방향으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울릉도 방향으로 미사일 쏜 적도 있어요. 실은. 그런데 공해상에서 핵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범위 안에 우리 한반도가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동해가 될 수도 있고 서해가 될 수도 있고 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미사일 방어 체계가 무력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EMP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다고 했는데 요격하기 전에 EMP로다가 한번 싹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뭐 재래식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뭐 킬체인 중에 한 축이 이제 그 방공망인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다 갖춰 놓더라도 EMP 한 방이면 그게 그냥 무력화돼 버리면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방에 공통된 어떤 뭐랄까요 고민거리예요. 숙제예요. 뭐 북한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뭐 예방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예방이라기보다는 그런 EMP 공격으로부터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예방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은 방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오늘의 사실 핵심인데 특히 전기, 그다음에 통신, 그리고 데이터. 사람으로 치면 이제 뇌,
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머리가 중요하다고 네.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네. 해당되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혈관, 전기, 전기, 통신망은 뭘까요? 신경. 예, 요 세 가지가 살아 있어야 사실은 최소한도의 사람으로서 구실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요.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 통신, 데이터. 그러면 그거를 EMP 공격으로부터 방호를 하려면 뭐 뒤집어 씌워 놓으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씌울 수 있으면 씌우면 좋죠. 그런데 이 아까 전기만 하더라도 우리 전기는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서울에서 쓰는 전기들은 서울에 발전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송전선을 타고 멀리서 멀리서부터 오죠. 예. 그런데 그 송전선을 다 방어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이런 체계다 보니까 EMP 공격은 제일 이제 취약한 것이 이런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전력망하고 네트워크 통신망은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력망 같은 경우에 비상발전기를 평상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잠자는 도시 속 비상발전기에서 준비해놨는데요. 이 법으로 어떤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건물에는 비상발전기를 갖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 데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하 공간에 가면 대부분 큰 건물에는 비상발전기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만 원전 4개 분량의 비상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 비상발전기의 그 발전 용량을 다 합치면 용량이죠. 예.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요. 2014년도 서울연구원에서 어떤 자료인데 제가 최신 자료는 요거 바로 2018년도 기준을 이제 찾아봤어요. 증가하고 있다. 예,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데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원전 21기 분량.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가동하는 게 21기예요. 그거만큼의 비상발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EMP 공격을 받았을 때 아까 상전이라고 하는 멀리서 오는 이거는 다 끊긴다고 했는데 이 비상발전기는 무사할까요? 지하에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지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하 1층에서 스마트폰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예 안 되진 않아요.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니까. 회절을 통해서 특히나 핵이 터졌을 때 발생되는 전자기파는 1GHz보다 낮습니다. 주파수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회절이 잘 된다는 거예요. 꺾여서 막 들어온다. 그렇죠. 그래서 지하 공간이라 할지라도 위험하고요. 특히나 이 전자기파는 안테나에 잘 유도가 되는데 전선 자체가 안테나 역할을 해요. 그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상발전기는 다 전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떠한 형태로든.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차단을 해놓고 어떻게 하면 외부의 전자기파로부터 이 비상발전기 안에 있는 컨트롤 그 패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전자 장비거든요. 그걸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이제 대비책들이 필요하다. 전기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방어만 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누군가가 가서 이 비상발전기를 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비상발전기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상발전기를 고쳐야 되고 외부에 있는 송전선로가 조금만 고치면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또 가서 그런 것들을 단기간 안에 복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대비책들을 평상시에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고치고 싶어도 핵심 부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핵심 부품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전자기파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부품들이 쉽게 나가더라. 그럼 그것들을 미리 확보해서 안전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빨리 가서 그걸 가지고 교체할 수 있게끔 이런 대비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근데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이거 다룰 줄 알죠. 뭐 그리고 또 어디 정전됐을 때 비상발전기가 바로 돌기만 하면은 바로 전기가 들어와야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앞에서도 이제 잠자는 비상발전기 현황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방치된 것도 많고 예전에 그 비 많이 와갖고 물 차면 지하부터 물이 차다 보니까 막 비상발전기 물에 잠겨버리고 막 그 뒤에 안 고치 이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관련돼서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관련돼서 굉장히 큰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쪽에 있는 게 후쿠시마 다이이치 제1원전이고요. 그 옆에 제2원전이 있었어요. 근데 제1원전은 뭐가 문제였냐면 비상발전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비상발전기인데 비상발전기가 침수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가 멜트다운까지 이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제 흔들려서 원자로가 폭발한 게 아니라 네. 비상발전기가 돌아야 되는데 비상발전기가 침수돼서 못 돌아서 냉각을 못 시켜서 폭발. 맞습니다. 예, 비상발전기가 있는 이유는 그런 비상 상황에서 이 비상발전기를 통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가동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침수가 된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2원전은 비상발전기가 뒤에 있었어요. 운이 좋았죠. 침수가 여기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제2원전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상발전기가 지하에 있는데 비가 와서 그게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사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찾아보면 정말 거의 많을 거예요. 네. 왜 이게 일어났었냐면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말씀드리면 잘된 건데 네. 사실 비상발전기는 주에 1회 정도 무부하 상태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가동을 해서 30분 동안 시험 운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봄철 되면 많잖아요. 그때 요거를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요. 예, 대부분이 이제 디젤 발전기다 보니까 다 디젤이에요. 그거 한번 켜면은 네. 와 매연이 장난 아니래요. 그렇죠. 그래서 인근에서 소방서에다 오인 신고 많이 한답니다. 저 네. 빌딩에서 불났다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 2018년도부터 4년 동안 관리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주 1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렇죠. 주기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뭐 분기에 한 번씩만 사실은 켜봐도 좀 도움은 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소방청 통계인데요. 지난 4년간 이게 2022년도 기준으로 비상발전기 미가동으로 인해서 소방 설비가 작동하지 않아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상발전기만 잘 돌았어도 살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만으로도 그 대책만으로도 사실은 평상시에 화재 대비도 되지만 유사시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하고 마주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비용들, 사회적 비용들이 참 많이 드는 건데 또 어찌 보면은 또 잘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대비가 되어 있는 게 또 나쁘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가동될 수 있게끔 또는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가 직접 가해지지 않게끔 대비를 하는 방법들을 사실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평소에 비용을 들여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비용 들면 또 안 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 이거는 시판되는 건데요. EMP 내성을 갖는 비상전원 체계라고 해서 컨테이너 안에 비상발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국산들도 있어요. 저거는 전자기파가 통과하지 못하도록요. 그렇죠. 이 컨테이너의 재질은 철판입니다. 철판은 EMP를 차폐하는데 가장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요 보면 문 있잖아요. 네. 요 문 틈 여기는 여기 이제 물이 새지 않게끔 컨테이너 박스는 기본적으로 물이 통과하지 않게끔 고무 패킹을 써요. 그렇죠. 근데 고무는 EMP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통과하거든요. 요런 부분만 조금 보강을 해주면 돼요. 네,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네.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죠. 신기하네요. 근데 저것도 또 비용이기도 하고. 근데 뭐 최소한 군에서 사용하는 것만큼은 군도 이제 비상발전기가 있거든요. 네. 군 병원도 있고 군 지휘소 같은 데서도 방호 시설로 돼 있는 곳에서는 필요 없겠지만 방호 시설로 안 돼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 군 병원은 방호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군 병원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비상발전기가 있다고 하면 비상발전기는 보호를 해야겠죠. 군에서 야전병원도 운영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항상 우리가 그 가능성이 얼마가 되더라도 네. 그렇죠. 0.00001이라도 우리가 또 대비를 또 해야만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히 이제 회복 탄력성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럼 그런 위협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이 EMP도 그렇고 핵미사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핵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미사일에 실어서 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렇죠. 예. 보통 핵을 사용하는 핵보유국들은 예. 투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항공기, 예. 그리고 지상에서 발사되는 뭐 ICBM 같은 거, 그리고 물속에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 이게 이제 줄임말인데 ICBM은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스를 줄여서 부르는 거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SLBM은 서브머린 런치 투 발리스틱 미사일. 발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도 미사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공기가 있다면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북한은 일단 전략 폭격기는 고사하고 공군 전력 자체가 굉장히 구식이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로 이제 SLBM이나 북한이 한반도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제 이용할 것이고요. 뭐 서울까지 가까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ICBM을 열심히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ICBM 같은 경우에는 네. 북한이 처음으로 그 유사한 성능을 시험한 것이 2017년도 11월 말이에요. 네네네. 2017년도 11월 말에 화성 15형을 처음 발사를 하고 예. 성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발사해서 특정한 거리까지 날아가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핵무력 완성이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완성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발사를 다른 것들을 개발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 화성자가 붙으면 핵을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죠. 화성은 대체로 탄도미사일,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화성이에요. 스커드라고 알려져 있는 북한의 과거의 초창기 모델들을 네. 화성 5형, 6형 이렇게 부르고 스커드 미사일을 조금 개량해서 키운 것이 노동 미사일이거든요. 화성 7형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후에도 나오는 미사일들에 대해서 주로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들은 네. 화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북한은 미사일들한테 별들의 이름을 많이 붙여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규칙이 있나요? 왜 상품도 이름 붙일 때 뭐 규칙 같은 걸 마련해 놓잖아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재밌는 현상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들을 화성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해저에서 SLBM을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북극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SLBM이 폴라리스거든요. 폴라리스가 핵 북극성이에요. 예, 북극성. 예, 그걸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북한은 스스로 주체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체성이 별로 없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ICBM 같은 것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멀리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높은 각도로 뭐랄까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렇죠. 뚫고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다시 재진입하는 거. 재진입하고 목표물까지 가는. 예,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면 기술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2017년도 11월 말에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화성 16형, 17형, 18형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 이 미사일들이 사이즈,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들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진입이에요. EMP를 이용하겠다. 핵 EMP다 그러면 재진입 안 해도 돼요. 그냥 상호에서 네, 터뜨려도 되는데 이 ICBM 같은 경우에는 상대 국가, 적국의 대도시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에요. 개발 목표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 대도시를 공격한다는 것은 대도시의 지상 부근에서 터져서 최대한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ICBM은. 그러려고 하면 지구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지구 대기권을 뚫고 들어갈 때 생기는 아주 높은 마찰열이거든요. 네. 마찰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격파도 다가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장 잘 발달된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정말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관문을 못 뚫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 본토는 공격 가능성이 뭐 아직은 이제 거의 안 보이는 거고 물론 그것도 사실 ICBM을 다연장포로 쏘진 않잖아요. 한 발을 쭉 쏴서 정말 오랫동안 뭐 미국까지 엄청 머니까 날아가는 동안 뭐 당연히 미국은 그걸 발견을 하고 요격을 뭐 여러 차례 하겠죠. 이제 문제는 북한하고 너무 가까운 우리인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도 이란의 공격 가지고 이제 거의 뭐 몇 %입니까? 99% 막아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몇 개는 맞은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그 방어가 얼마나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일단 이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미사일 개발의 현상을 보면 하마스식 공격 또는 이란식 공격을 따라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동시에 대량으로
예, 그리고 섞어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사실은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좀 들여다보면 그전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차례 로켓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의 다 막았습니다. 아이언돔으로.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작년 10월 7일에 발생됐던 그 경우에는 아주 단기간에 3천여 발을 동시에 발사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로켓만 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불도저로다가 밀고 들고 들어오고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들어오고 예, 이런 복합적인 공격을 감행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기습을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이 초기 로켓 공격 그 3,000발로 인해서 피해 사상자가 제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3,000발을 다 막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아이언돔은 최대 800발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네. 초기에 800발을 쏴서 날아오는 미사일 로켓들을 막아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들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요격 미사일들을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언돔도 무력화됐다. 근데 양적인 공격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이냐?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틀렸다 그 평가는. 네. 왜냐하면 로켓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제로라고 했잖아요. 예. 왜 제로일까요? 미국이 뭐 같이 막아서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은 각 가정마다 예. 또는 놀이터 예. 또는 직장에 이 대피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버스 정류장 자체가 대피 시설로 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방공망이 뚫릴 경우에 대비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 대피 시설이 그렇죠. 다 있다. 그런데 만약에 초기에 800발을 못 막았으면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방공망으로 아이언돔으로 대피할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왜? 그 시간대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예. 또는 바로 대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시간을 벌어줬고 경보를 정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버스 정류장과 놀이터에도 대피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엄청난 벙커가 아니에요. 파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일단 피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된 벙커 대피시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네. 기존의 지하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가.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 내려가서 보면 탑승구 근처에 스크린 도어가 있어요. 예. 스크린 도어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폭풍 압력 아까 세게 받으면 착살하겠죠. 그렇죠. 특히나 지하 공간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환풍구를 통해서 압력이 전달돼서 들어올 거예요. 가까운 곳은. 환풍구 있구나 참. 네. 그러면 들어와서 그 스크린 도어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크린 도어를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도어에 우리 스마트폰도 떨어져서 깨지지 말라고 방탄 필름이라고 하는 네네네네. 그냥 단순한 필름이거든요. 비산 방지. 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보호가 잘 되잖아요. 그것처럼 스크린 도어도 그 필름을 평상시에 잘 부착해 놓으면 얘가 떨어질지언정, 그러니까 유리 전체가 떨어질지언정 깨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돈이 많이 들까요? 많이 든다고 하면 거기 요즘은 다 광고판 붙이잖아요. 예.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이 필름을 사용해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약속하면 아이디어네요.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사실 지난 제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제가 서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몇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재밌다고 해야 되나 유용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네네네. 재건축. 요즘 재건축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서울시에서도. 근데 재건축을 할 때 서울시에서 그 재건축하는 조합의 용적률을 조금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층 더 올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몇 층 더 올릴 때 그게 수익으로 그쵸? 나오죠? 네. 그럼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하에 요즘 지하 뭐 3, 4층까지 지하 주차장 만들잖아요. 예. 한 층을 그 주민들의 대피 공간으로다가 추가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만든 것들을 서울시에다 기부 체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돈 한 푼 안 들였죠. 예.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자기 돈 안 들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추가적인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유사시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가 거기에다가 창고 개념으로 창고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생수도 서로, 좀 갖다 놓고 그렇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겨울옷도 아니겠습니까? 좀 갖다 놓고 네, 부부싸움해서 갈 데 없다 그러면 그걸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이들
그런 공간들은 대부분 이제 방음 잘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연주 같은 거 할 때 그 밑에서 바이올린 연주도 할 수 있고 피리도 불 수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문화 공간이라든지 뭐 창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네. 유사시에는 대피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네. 그걸 실제로 서울시하고 SH하고 추진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위로 올리는 것만큼이나 밑으로 더 깊이 파는 것도 돈이 많이 든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용적률이라는 뭐 인센티브를 줄 테니 네. 뭐 평상시에는 문화공간으로도 쓰고 그렇죠. 유사시에 대피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네.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예.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수업 받다가 예. 비상이 걸렸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학교에 뭐 지하가 있나? 지하 주차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지하 주차장들은 대부분 선생님들 차량 주차장용으로 쓴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깊진 않아요. 또 학교에서는 왜 난 지하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학교에는 무조건 운동장은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흙바닥이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공사하기도 편해요. 방학 기간 동안에 흙 싹 떠내고 예. 그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하 2층에다가 수영장 만들고 지하 1층에다가 대피 공간처럼 만드는데 평상시에는 그 대피 공간들을 아이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 미술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할 수 있고 방과 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고 나서는 지역 주민들 대부분 학교는 주택가 근처에 있어요. 예.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 공간을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고. 사실은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그 생존 수영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하지만 의무화됐죠. 예, 저희 아이도 지금 늦둥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생존 수영 안 해요. 못 해요. 학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수영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주고 지역 주민들한테 방과 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피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그 물을 그 수영장에서 평상시에 담아 놓으니까. 이거 신박하네. 근데 요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학교 운동장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고 그 돈이 얼마나 들겠으며 막 이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옛날엔 이제 하수 처리장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게 옛날엔 다 지상에 있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 주민 공원, 생활체육공원이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죠. 근데 사실은 거기가 진짜 그 오폐수 처리하는 곳인데 위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나들이 오고 생활체육시설 즐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저의 아이디어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운동장 밑에다가요? 핀란드는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서 평상시에 주민들 수영하게끔 해요. 근데 거기가 대피 공간이에요. 사시가 됐을 때 거기로 대피해라 라고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별도로 대피 공간을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기보다는 핀란드처럼 그냥 뭐 가까운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방송은 합니다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로다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법으로 집 안에다가 대피 공간을 만들게 돼 있어요. 네네 있더라고요. 2000 몇 년도부터 적용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도 그걸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쟁 대비용이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거 안보 불안감 조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 아파트를 가정했을 때 아파트 안에 보면 요즘은 팬트리가 있어요. 팬트리가 창고예요. 그쵸. 조그마한 창고. 네네네. 그 팬트리 공간을 조금만 개조를 하면 이 공간 안이 대피 공간이 되는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화재가 나면 대피하게끔 비상사다리들을 그 팬트리 바깥쪽에 이렇게 해서 지하로 위에서 아래로 아랫집으로 갈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건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노약자나 아이들, 갓난 아이들 이런 애들을 데리고 한 사람씩 내려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층짜리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계속 누적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화재가 발생됐을 때 거의 30분 안에 모든 게 종결될 수 있어요. 자동 신고가 되고 소방차가 오고 그리고 불 끄는 데까지 길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대피해서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게 올바른 선택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문도 화재 시 뭐 한 30분까지 버티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방안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거 되게 쉬운 거거든요. 문을 딱 닫으면 밑에
틈이 딱 막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네. 가스가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네네네. 하는 건데 그거보다 한 단계 발전하는 게 그거예요. 그 문은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창문 쪽에 열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뭐 화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가스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예 팬트리 공간을 완전 밀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안에 조금만 궁리를 하게 되면 이런 그 화염, 열, 가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방음도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을 평상시에는 방음이 되는 어떤 공간으로 애들 공부방으로도 쓸 수 있고 연주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유사시가 됐을 때는 4인 가족이다 그러면 4인 가족이 거기 들어가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에 1시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일종의 패닉룸 이런 거는.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이 다 여기에 하나에 다 있습니다. 쉘터를 이제 ABC 쉘터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설명하려면 앞 페이지에서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ABC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서울 프로젝트라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다른 이름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Alive in the Big Cave. 이게 빅 케이브는 큰 동굴이에요. 네. 우리 지하 공간이 그만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연결해서 사용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토믹, 바이올로지컬, 케미컬에서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 WMD 대량살상 무기라고 부르는데 ABC라고 이렇게 해서 ABC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적용하는 분야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가정이나 직장, 호텔 이런 데 도서관도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도서관, 학교, 도로 그다음에 기지국, 국방 차원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요 오른쪽과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패닉룸, 도서관 같은데 패닉룸 형태로도 쓸 수 있는데 요게 우리 가정으로 오면 팬트리, 창고 안에 밀폐할 수 있는 공간.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회의 공간은 뭐 높은 건물에서는 중간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사무실 공간을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학교 운동장도 제가 이제 제안했던 것들이 있고 요 밑에 이 버스 정거장 이건 자세히 보시면 쉘터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이렇게 그 방폭문을 설치해서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고 전쟁 중이지만 휴전 중인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전 불감증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나라인데 그래도 오랫동안 지금 몇 년입니까? 70년 이상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돈까지 들어가면서 뭐 저러냐고. 북한이 설마 쳐들어오겠느냐 막 이런 약간 좀 불감증이 좀 있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네, 그게 가장 큰 사실은 장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국가 차원, 사회 차원에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 극도의 뭐라 그럴까요? 이 무사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포자기, 핵 공격 받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니야? 뭐 고통 없이 죽겠지 뭐 막 이런 거 솔직히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 2방의 폭탄을 맞았지만 일본 건재했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안보 불감증 관련돼서는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위험합니다. 북한이 이만큼 이제 나쁜 녀석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함부로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재 사고. 화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평소에든. 네. 그다음에 전쟁은 아니더라도 이런 테러, 재난 이런 것들 동시에 대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한번 이제 평화로울 때는 사실 이게 위기에 대비를 잘 못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사회적인 재난이 일어나거나 큰 사고가 일어나면 맞다 대비해야 돼. 또 사람들이 또 느끼게 되죠. 이게 사람의 심리는 이제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생존 배낭, 특히 미국 사람들도 뭐 허리케인이나 막 재난에 대비해서 지하 창고에 뭐 준비해 놓고 하는 거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생존 배낭을 산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유난 떤다고. 니네 아버지 왜 이렇게 유난 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뭐 언제입니까? 북한의 어떤 외교관이 뭐 서울 불바다 발언할 때 그때 뭐 생수 뭐 라면 조금 동나 뭐 요 정도였는데 미리미리 이게 생존 배낭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네, 저는 경험을 해서 유사한 경험. 그러니까 생존 배낭이라는 거는
생존이랑 서바이벌은 전쟁의 포화로부터의 서바이벌도 될 수 있고 예. 재난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각종 그렇죠. 다른 폭동도 될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를 미리 갖고 있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실은 2011년 3월 11일 불과 한 13년 전 얘기입니다만 일본의 아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진이에요. 그렇죠.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됐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원전 사고 난 건데 네. 실은 그 지진 당시에 제가 원전에서 그 한 북으로 80km 정도의 센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 한 2주 남겨놓고 그때 있었어요. 동일본 대지진 네, 그쪽 동일본 대지진 때. 거기 계셨었다고요? 네네. 그래서 80km 거리예요?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에서부터는 북쪽으로 80km지만 그 진앙지에서는 제일 건데. 가까운 도시가 센다이였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어마어마했죠. 저도 일본에서 올해 이제 석사랑 박사를 일본에서 했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석사 때도 도쿄 쪽에 있었는데 그때도 지진이 많이 났었거든요. 한 3, 4 정도가 거의 뭐 그 주에 몇 번씩 흔들릴 정도로. 그때는 저 멀리에서 그 섬이 하나 이제 그 화산으로 화산 활동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데 이번 이제 센다이에 있을 때의 그 지진은 급이 달라요. 9.0이라고 하는. 예.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일본의 장점은 재난 대비가 잘 돼 있다라는 건데 생각보다 큰 지진이 왔고 생각지도 못했던 큰 쓰나미가 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쓰나미. 물론 이제 건물이 흔들리고 집안이 약화된 건 있지만 이게 넘어져서 깔려서 사람이 뭐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네네네. 그만큼 대비가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예. 그걸 이제 평상시에 유난을 떨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그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그 연구소에 보면 저 위험한 물질들 많이 쓰거든요. 수소, 산소 뭐 이런 가스들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저는 금속재료 연구소라는 데 있었는데 그 금속 블럭들이 잘못하면 넘어져서 사람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캐비넷 책장 이런 것들을 다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놔요. 좀만 흔들려도 넘어지면 다치니까. 네네네. 개인별로 그 하얀색 안전모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 키보다 조금 높은 지역 위에다가 뭘 올려놓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화학물질을 많이 쓰잖아요. 금속재료 연구소지만 어떤 부식 실험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황산, 불산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끔 하고 만약에 그게 쓰러지더라도 위험하지 않게끔 잘 보관하게끔 하고 평소에 관리가 그렇게 평소에 잘 돼 있어요. 지진이 자주 있으니까. 네. 매번 돌아다니면서 누가 잘못했나 이렇게 체크도 합니다. 매번 또 훈련도 하는데 때마침 지진이 벌어지기 이틀 전인가에 그 대피 훈련도 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유난 떤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일본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지진이나 이런 거 거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생존 배낭은 더더욱 없고 생존 배낭을 좀 만들어 놔야겠네요. 예. 뭐 굳이 이걸 생존 배낭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집에 식수 일부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냉장고가 크잖아요. 그 냉장고 안에다가 냉동식품들 많이 챙겨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로 식수랑 식량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약품들도 집에 많이들 갖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다만 이제 뭐 이 통신을 할 수 있는 거 또는 전기가 없으면 스마트폰 충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대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우크라이나 군하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인터뷰하는 도중에 갑자기 스마트폰이 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달라 했더니 그 미사일 경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다가 미사일 날아가니까 대피하라.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미사일 공격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앱을 개발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피해율이 한 10분의 1로 줍니다. 네, 그런 데이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대피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를 할 수 있는 그 경보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용을 못했던 거예요. 대비를 못해서. 네, 우크라이나는 사실 구소련 국가잖아요. 네네네. 냉전 시기의 구소련 국가들의 방호 시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지하철도 전부 다 방호 시설 겸 지하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미사일 날려오는데 갑자기 떨어지는데 대피를 못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쾅 소리 난 다음은 이제 늦은 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그 앱을 민간에서 개발해서 정부를 통해서 다 공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이게 전쟁이 벌써 2년 넘었죠? 예, 3년 돼갑니다 벌써. 와,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지전이라든지 아니면 재래식 전투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치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통신 이제 스타링크 이용한다고 했고 전력망이나 이런 건 그럼 살아 있는 거예요? 전기나 수도나 이런 거는?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전이 전면전처럼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역이 전쟁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부 발전소가 가동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획정전이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대에만 전기를 공급을 해줘요. 그런데 그 전기는 어디 담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아까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제가 그럼 너는 스마트폰을 거기서 어떻게 충전을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 속에는 그 물 우리 이제 20리터짜리 이렇게 정수기통 있잖아요. 네. 그거 한 통하고 자동차용 그 납축전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납축전지는 굉장히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아하. 스마트폰 여러 대를 계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납축전지를 평상시에 충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동차에 있는 납축전지는 자동차에서 발전해서 충전을 하죠. 네. 근데 가정에 갖다 놓으면 그게 우리 콘센트에 꼽는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안 맞지 않나요? 그 24V, 48V 뭐 아니죠. 배터리는 24V예요. 예. 요즘 최신 나오는 것들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24V는 직류 전류예요. 직류. 근데 이걸 충전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류에서 직류 전환시키는 인버터, 컨버터 이런 장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장이 됐고 그걸 가지고 그 스마트폰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것들을 쓰려고 했을 때 얘는 교류용으로 만들어 놓은 전자부품이 제품이다 그러면 당연히 직류에서 교류로 다시 전환하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네네네. 근데 그거 평상시에 집에 갖고 있나요? 없죠. 없죠. 뭐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뭐 요만한 발전기나 뭐 이렇게 큰 휴대용 배터리 같은 거 있겠습니다만. 네, 그 일부 얘기인 거고 사실 가정에서 전기를 보내주더라도 그때 맞춰서 내가 뭘 한다기보다는 그걸 잘 담아놨다 쓸 수 있는 그런 작은 아이디어인데 교훈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게 되는 그것만 있더라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통신은 됐어요. 네. 근데 그 통신이 되려고 하면 그것도 전기가 필요한 건데 그 전기를 위해서 작은 아이디어지만 납축전지 그리고 납축전지를 쓸 수 있게끔 인버터 컨버터를 같이 구비해놨다는 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니까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국토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좀 바로 그게 이제 전면전일 수도 있겠고요. 저는 한국전쟁 같은 전면전보다는 아주 국지적인 충돌 상황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전기는 끊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전기를 끊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일부러 미사일로 공격하지 않아도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긴 송전선을 중간에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전기를 우리가 전시에 또는 뭐 그런 테러나 사고 재난 시에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캠핑 하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이제 발전기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다 의무화하기도 어렵고요, 사실상. 그렇죠. 네, 이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하세요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알아서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체감이 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비용을 들이면서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네. 그럼 혹시 위원님도 챗 GPT 쓰십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씁니다. 네. 요즘에 그 인공지능, 특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나오고 나서부터 데이터 센터 수요 엄청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가 전력 엄청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력기기라든지 인프라 수요도 엄청나게 이제 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전쟁이 터지면 데이터 센터 아까 이제 뭐 두뇌에도 빗대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부터 때려버리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당연히 국가 중요 시설일 테고 거기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됩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럽의 나토를 방문했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 나토에서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에 관심 많이 갖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회복 탄력성을 위한 어떤 노력 또 민방위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제가 그래서 회복 탄력성 얘기를 하다가 데이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전쟁이 발발되기 전에 이미 전쟁 가능성을 다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주요한 데이터들은 백업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에다가 우크라이나 바깥으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도 전쟁 가능성이 대만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데이터들은 그 대만 섬 바깥으로 옮겼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만도 섬이다 보니까 예. 지형적으로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면적이 작으니까 거기서 다른 데다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는 중요한 게 통신만 되면 인터넷만 되면 어디다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그게 클라우드. 인터넷 클라우드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데이터들은 백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메가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크게 짓는 거에만 통합 데이터 센터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도 이제 규모의 경제 비슷한 건데요.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보안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항온 항습이 요구되고 하는데 그거를 작게 짓는 것보다는 크게 짓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크게 졌을 때 한 번에 그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근에도 이제 카카오 사태라는 게 작년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카카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백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자, 이걸 좀 보면 설명드릴게요. 네. 제목도 이렇게 써놨는데요. 카카오 사태 배터리만의 문제인가?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진이에요. 근데 뭐 배터리 화재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뭐 멈춰섰다 막 그렇죠. 사실은 서버보다는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비상발전기, 배터리, UPS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UPS는 이제 무정 전원 공급 장치거든요. 거기에 배터리는 필수예요. 그런데 이 배터리의 효율성, 에너지 밀도 때문에 리튬 전지 계통을 쓰는가 봐요. 근데 리튬 쪽은 아시다시피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년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서버가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배터리만의 문제냐? 그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후속 조치는 요 배터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 정도에서 크게 발전되지 않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데이터 센터를 줄여서 IDC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 네. 근데 이것들을 이원화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네이버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네이버 각이라고 여기 있는데 춘천에 가면 있거든요. 여기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지으려고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각이라고 해서 춘천에 만들었는데 춘천에 있는 분들이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또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여기서 전자기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자기파가 사실 나오진 않는데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는 못합니다. 왜? 거의 대부분 무인화되어 있고요. 그 안에 모니터링하는 분들 몇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 지어야만 이중화 다중화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카카오는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들을 받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또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도시에 많이 짓는다고 해요. 저도 몰랐어요. 맞아요. 수도권 인근에 많아요. 그렇게 해야지 관리가 더 쉽대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이게 데이터 센터 시장 전망 그리고 증가 추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남쪽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분포된 게 수도권이에요. 거의 70%가 있네요. 70.6%라 돼 있는데 서울 경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한데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만큼 전력 공급이 가능하냐. 여기 원전 40기가 돌아야 할 수준이다. 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이제 메가 데이터 센터 크게 짓다 보니까 그런 부지를 찾아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대형 데이터 센터는 한 번 불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014년도 얘기인데요. 이게 삼성 SDS 과천 맞아요. 이거 되게 유명했던 과천 데이터 센터에 불났을 때. 예. 그때 뭐 직원들이 직접 서버 들고 나르고 막 그랬다고 하는 이제 내용들도 있던데요. 실은 이 화재의 원인이 뭐였냐면 3층 외벽에 설치된 비상 발전기에서 배기가스를 빼내는 연통에서 과열이 돼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보다는 비상 발전기하고 아까 전에 카카오 사태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였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 불이 많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런 화재, 도난, 해킹, 재난 등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대규모보다는 작게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컨테이너형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그걸 작게 만들면 이 도심의 자투리 공간, 예를 들어서 건물의 옥상 같은 데 할 수 있거든요. 요 대형 데이터 센터는 이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지어놓고 이 서버 단위로 또는 그 상면이라고 하는데 그 서버 하나하나 단위로 사실 임대를 해주는 거거든요. 전세 주듯이. 그렇죠. 그런데 남의 회사에다가 내 중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맡기고 싶겠습니까? 근데 또 요즘에는 비용 때문에들 그렇게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마존 웹 서비스 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대형으로 했을 때 나중에 화재가 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걸 이원화 다중화하기도 어렵고 한데 이 컨테이너 형태로 작게 만들어서 자투리 공간에 쓸 수 있다고 하면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안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기업들이 또 선택을 해야 하는 건데. 네. 근데 물론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지만 이 백업하는 쪽은 소규모가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법으로 요때 이후로다가 DR이라고 해서 디제스터 리커버리 라고 하는 그 백업 데이터 센터 소규모죠. 그걸 만들어 놓게 돼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그걸 다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난에 대비한 백업 센터. 네, 핵심 데이터만 별도로 백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함체 컨테이너형으로다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썬마이크로 시스템스 것 같은데요. 네.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땅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 건물이 있다고 하면 자기 건물에 자투리 공간에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도시 공동화라고 해가지고 도심 안에서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면 사실 전세 놓기도 힘든 상가, 빈 상가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공간, 사무실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컨테이너 형태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좀 더 작은 형태로 해서 사무 공간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거기에는 이미 항온항습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냐면 에어컨, 전기 들어오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데이터 센터는 대량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하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그 전기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거는 밀폐형 IDC로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강북 데이터 센터, 강남 데이터 센터 아니면은 약간 경기도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 이렇게 놓기는 하는데 이게 뭐 지진이라든지 화재에서는 좀 분산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북한의 EMP 공격이나 어떤 미사일 공격으로 놓고 보면 그게 강북이든 강남이든 어떻게 보면 큰 의미도 없고 이걸 또 아예 그냥 뭐 해외까지도 분산해놔야 돼 이럴 필요성도 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함체의 중요성이 컨테이너 형태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EMP 방호를 하는 시설은요, 이 철판으로다가 그 시설 전체를 다 감싸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필터, EMP 필터라는 것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비현실적이거든요. 이미 있는 시설들을 개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하지만 아까 전에 그 컨테이너에 비상발전기 들어간 거 사진도 한번 보셨잖아요. 네네네. 컨테이너가 EMP 차폐에서 가장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철판. 그래서 EMP 방호를 위해서 이 분산형 컨테이너 방식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용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규모로 뭐 백업도 저쪽에다 해놓고 그 아까 대만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대비해서 아예 해외 쪽으로 이제 분산을 해놨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국가 중요 데이터는 해외에 좀 백업이 일부 돼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요. 아까 ChatGPT처럼 AI를 이용하는 모든 산업이 국방도 AI로다가 발전되고 있는데 네. AI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빅데이터 없이 AI는 그쵸,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다 저장합니까? 데이터 서버잖아요. 센터? 예. 서버고 그게 데이터 센터잖아요. 네. 그 데이터 센터가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지역에서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도 네.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재난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이제 비용을 최적화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네. 네. 하지만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 이쪽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또 막 많이 짓고 있는 와중이니까 특히나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네요. 정책적으로도. 네. 실은 3, 4년 전부터 이런 고민들을 했어야 되는데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게 대형화되고 있는 주제인데 위원님은 재난에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화재 저항성 갖는 것도 중요하다. 네. EMP까지도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제는 제 4차 산업 시대에 데이터 센터가 진짜 뭐 인간의 두뇌만큼이나 중요한 지점이어가지고 다음번에도 또 우리 그 국방연구원에서 많은 이제 연구 활동하고 계시고 그게 또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알려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종종 좀 도움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방연구원의 이상민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